하늘의 새들을 보라 걱정 없이 나르지 않느냐. 그들은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저렇게 다 잘 살지 않느냐. 들에 핀 풀꽃을 보아라. 그들이 옷 걱정하지 않아도 저렇게 화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집도 크고 화려한 집을 별로 원하지 않고요. 비싼 장신구나 뭐 명품으로 그런 것도 원하지 않고 작고 소박한 아름다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임나리이고요. 올해 60세, 만 60세 됐고요. 호기심 많은 할머니입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니까 집에 이렇게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닭이 한 10마리 이상, 한 10몇 마리가 있고 토끼가 한 5~6마리가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라디오도 없었고 정말 그 호롱불 하나 있는, 우리 집만 그런 건 아니고 동네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서 지금 돌아보면은 내가 그 조선시대에 태어났나? 그런 느낌도 가끔 들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니까 저도 거기에 자연스럽게 빨래터로 이렇게 빨래를 하러 나가고 또 농사를 돕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 엄마를 따라서 밭에 갈 때 나는 그때 본 그 들판의 꽃들, 야생화들, 그게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연은 나를 늘 품어주고 받아주고 힘을 주는 에너지구나. 그거를 그때부터 느꼈고 지금까지 느끼고 있고, 아침에 나는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 뒷안에 있는 꽃밭으로 가서 그 꽃들을 이렇게 다 다듬고 거기에 이렇게 꽃밭 둘레에 돌멩이를 쌓고, 그거를 아무도 시키지 않고 내가 이렇게 그런 걸 하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거를 혼자 하면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그 꽃나무들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고 그냥 꽃 이렇게 풀같이 생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때 그 행복했던 거, 그게 어려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5살 땐가는 기억에 남는 게, 엄마가 이제 쌀을 방앗간에 찌러 이제 옆 동네로 갔는데 그때 집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게 됐어요. 5살쯤 됐으니까 혼자 있는 게 너무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그 엄마를 따라오다가 엄마가 이렇게 멀리 가는 그 길을 보면서 그 엄마 뒷모습을 보면서 5살 때라서 엄마가 갔다 올 때까지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무도, 그러니까 가을을 추수가 끝난 텅 빈 벌판에 혼자 서서 엄마가 올 때까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코가 달린 고무신을 신었는데 그 고무신을 이제 장에 가서 사오면은 그 고무신이 너무 좋아서 신은 채로 잠이 들었어요. 내가 신고 이불 속에서 그 신고 새신이니까. 그 다음날 이제 그게 여름 장마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발을 신고 빨래를 하러 이렇게 논두렁을 건너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건너야 되는 게 이렇게 넓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건너야 될까? 안 건너면 또 한참 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건너뛰었어요. 건너뛰고 보니 신발이 한 짝이 벗겨져서 없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신발을 찾으려고 막 논을 들어가서 헤매는데 논주인 아저씨가 그 자기 벼 이렇게 훼손되는데 거기 들어갔다고 막 작대기를 들고 막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뛰어오는데 이제 그 집 옆에 이렇게 수수단이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있었는데 어렸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 숨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옷은 다 젖고 신발 한 짝은 잊어버리고 그 할아버지 무서워서 못 나오고
그 안에 있는데, 그래서 아, 우리 언니 오빠가 나를 찾으러 오면 참 좋겠다 했는데 끝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한참 후에 내가 스스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젖은 옷을 추스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부여루다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한 수학여행비가 뭐 4,500원인가?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내 친구 하나는 그때 돈이 없어서 못 간 게 아직도 상처가 됐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더듬어 보니 그때 이제 돈도 없거니와 저는 이제 오히려 잘 됐다. 근데 그날 이제 가을이라서 부모님이 이제 그 벼타작을 이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엄마 아버지 둘이서 하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저는 수학여행 가는 것보다 벼타작 하는 거 도와주는 게 더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농사일 하느라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둘러서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저는 이제 그 이렇게 벼이삭을 이렇게 탈곡기 하는 곳에 이렇게 날라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느라 제가 수학여행 못 간 것도 다 잊어버리고 농사일 하면서 보람 있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탈곡기도 했지만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도리깨질도 하고 뭐 고추 꼭지도 따고 그런 게 이렇게 재미도 있고 또 엄마한테 도와준다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 엄마는 정말 평생을 베풀기만 하는, 희생하고 베풀기만 해서 늘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며느리였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내였고, 우리한테는 어머니였고, 동네 아줌마들에게는 그런 동지였고, 그리고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럴 여유가 없었고, 자기 거는 하나도 챙기지 못했고, 그래서 늘, 그러니까는 인간이 아닌 어떤 그 세상에 온 천사 같은, 자식들에겐 또 베풀었지만 또 그 손주들에게도 베풀고, 또 70이 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는 또 목사님을 또 챙겨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이렇게 그 죽는 날까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사시고, 자신의 그 내가 자기가 맛있는 걸 먹고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자기가 어떤, 그러니까 돈도 항상 남을 위해서 쓰고 누구에게 베풀고 주는 데 썼지, 자기를 위해서는 써본 거 없고, 자기를 위해서 쓴 거라고는 병원에 가서 그 아플 때 병원비 낸 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쓴 전부 같더래요. 그리고 그 힘든 그 운명을, 그 세상을 원망할 법도 한데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자신의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냥 어머니는 늘 그 가정 살림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거를 한 번도 이렇게 싫다 뭐 안 하고, 그냥 아무리 험한 일이든 뭐든, 뭐 그 여자가 뭐 노가다든 뭐든 그냥 다 이렇게 수용했던 거. 그거.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굉장히 힘들게 갔어요. 그때만 해도 수업료나 이런 교통비 이런 게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힘들게 갔는데, 고등학교를 가보니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그런 학교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림을 잘 그리고 좋아했는데 미술 선생님께서 이제 취업 자리가 나왔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 데를 저는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바로 갔어요. 그 일은 뭐 이렇게 좀 단순하고 그런 일이었는데, 단지 이렇게 월급을 받으면은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여행을 가면서 아, 내가 어른이 되었구나. 지리산 근처 운봉이라는 곳도 가고, 변산반도 거기도 가고, 천안의 성환 이런 데도 가고, 뭐 서해바다 이렇게 가고, 기차, 밤기차를 타고 통일호를 타면은 경상북도 영주까지 가서 영주에서 강릉까지 가는 그걸 타고 거기서 다시 속초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동해바다도 보고, 이제 갔다 오는 게 의미가 있지 거기서 뭐를 하고, 그런 것은 그때는 이제 뭐 카페도 없었을 때고 모든 것이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안한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헤미안 기질이 있어요. 지금 여행도 다니고 이사도 많이 다녔는데, 제가 다음 세상이 있다면 더 많이, 그러니까 한 집에 이렇게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나라를, 더 많은 곳을 다니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사 많이 한 것은 제가 정말 잘했다. 내가 잘한 일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진지하게 잡아봐요. 할머니 일어나면 쫓아야겠네. 이렇게 또 이렇게 봐. 큰 딸을 86년도에 낳고, 그다음 87년도에 또 작은 딸을 낳고, 92년도에 그 셋째를 낳고, 93년도에 넷째를 딸만 계속 낳다 보니 이렇게 한마디씩 저에게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들을 언제 낳을 거야? 왜 아들을 안 낳느냐. 그래서 그때는 시대가 그렇다 보니 그냥 그런 말을 이렇게 막 그냥 내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좀 듣기 싫었는데, 그때는 4명 나는 집이 정말 없었거든요. 고민은 되는데 이제 넷째를 임신을 하고, 그때는 제가 성당을 매우 열심히 다닐 때라서 신부님한테 가서, 그게 뭐 죄는 아니지만 고민이 되어서 고백성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생명은 하늘에서 준 선물입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제가 넷째를 또 낳았어요. 딸 4명을 낳아서 키우는데, 나는 그렇게 엄마로서의 그런 준비나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뭐 아기 낳아서 어떻게 키운다 그런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잖아요. 그냥 막 아기가 나오면은 막 정신없이 키우고, 또 동생이 나오면은 또 막 키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도 따뜻하게 토닥이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투적으로 막 이 많은 이 가사일이 쏟아지는 거를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제가 끝없이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또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또 아프면 병원에 다녀오고, 그런 뭐 생계형 엄마였지, 그렇게 뭐 아기들하고 뭐 우리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이 생계를 위해서 내달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런 엄마였어요. 제가 지금 지나가면서 유모차를 보면은 가끔 서글퍼질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애들 넷을 키울 동안 유모차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고 가져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얼마나 흔해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다 업어서 키웠는데 그 업어서 키우는 게 자녀에겐 굉장히 좋은 거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내가 업어서 그렇게 4명을 키울 만큼 나에게 건강한 체력이 있었다는 거, 그거 감사해요. 다행히도 첫째가 매우 똘똘하고 자기 동생도 챙기고 자기 할 일도 잘하고 그래서 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학교 생활부터 유치원 생활부터 동생 챙기는 것부터 야무지고 똑똑하고, 둘째도 엄마 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옷 입고 알아서 그냥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잔손이 안 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도 그렇게 잘하고 셋째도 역시 그랬고 넷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세세한 보살핌을 할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그 4명의 딸이 서로 잘 어울리고 동생들 챙기고 서로 챙겨주면서 그 힘든 그 가정 생활을, 그래서 이제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그 집안을 다 신경 쓰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중학생이면 다른 집 아이들 같으면 한참 그 엄마 품에 있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을 여유가 없었고 이미 벗어나서 자기 살궁리를 해서 이렇게 벌써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벌고 또 그런 거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짠! 짠! 고생하셨습니다. 엄마가 맨날 돌아다닐 때마다 우리 데리고 다녔잖아. 엄마가 횡성 집 보러 갈 때도 나 데려갔는데. 그렇지. 그치? 자연을 또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보게 해주는 거. 나는 이런 데 오면 이런 나무나 꽃나무 이런 잔디가 정말 이렇게 내 인생을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 우리는 시골길 막 지도에도 없는 길 뚫고 그렇지. 다니면서 몇 시간씩 걸으면서 얘기하고 또 걷고. 그냥 훼손되지 않는 자연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런 여행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골 문화, 이렇게 자본주의 문화가 덜 들어간 그냥 그 시골의 한 70년대 문화, 80년대 문화가 살아있는 곳. 엄마는 여행을 진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 여행을? 무섭다? 왜냐면 여기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는- 별로일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아, 그건 뭐 세상을 믿고 나가야지. 이게 뭐 안 좋을 것이다, 뭐 무서울 것이다 이러면은 집에만 있어야지. 맞아. 나는 세상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그런 것을 순수한 그 욕구를 채워줄 것이다. 맞아. 이혼을 했다. 그것은 이제 나는 굉장히 자유지향적인 사람이고 그 상대방은 이렇게 나를 구속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그 세대의 남자들은 좀 여자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부족했고, 대화를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 그것도 하나의 운명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저절로 하게 된 것처럼 했어요. 참 그런 저를 이렇게 한부모 가정으로서 이렇게 애들 4명을
데리고 사는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으로 도와준 사람도 있지만 단체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도움도 제가 이렇게 버거운 삶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그때 당시에 그 정치를 하시는 분들, 대통령이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그 혜택을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갈 수 있었고 병원도 갈 수 있었고 작은 집이지만 집도 있었고 우리가 버스 탈 그런 여유도 생겼고 또 제가 그런 기술, 자격증을 배우러 다닐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죠. 그러니까는 기초생활수급자 그것도 처음에 제가 신청을 하니까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살고 있던 구청장님께 탄원서 같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신청하라고. 그래서 그런 게 됐고 수급자가 됐고 또한 제가 이제 그 살 집이 없을 때 그 경찰서 그때 살고 있던 경찰서 그 여성 청소년 그 담당 형사님께 부탁해서 집을 아이들하고 구해야 되는데 집이 없고 전학을 4명이 다 전학을 갈 수는 없잖아요. 집도 없는 저기에서 전학을 안 가면서 살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그 여자 형사님께서 제 상황을 다 아시고 이렇게 복지관에다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언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제 전학을 안 가도 되는 그 복지관으로 제가 이제 트럭 한 대를 불러서 그 정말 간소한 살림살이만 가지고 복지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방 하나만 우리가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공동의 공간이었는데 저는 거기가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 2년을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무소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를 해주셔가지고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다 해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평수가 너무 작아서 정말 눕고 나면은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우리 딸들이 좀 사교성이 좋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그 좁은 집에 친구가 하루도 안 오는 날이 없어요. 거기다 그 친구들이 항상 자고 가요. 정말 그 작은 집에 뭐 남자친구도 데려오고 그럼 또 남자친구도 자고 가야 돼요. 그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가리지 않고 안 오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내 친구가 오든지 셋째 친구가 오든지 첫째 친구가 오든지 뭐 둘째 친구가 오든지 그 작은 집이 늘 그렇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뭐 정말 가구도 없고 뭐 누울 자리가 없는데 거기서 또 다 자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그 공간에 대한 그 막 이렇게 환각 증세가 일어나더라고요. 막 그 넓은 공간을 상상 속에 만들고 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앉기만 하면 저절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시골 가서 사는 걸 좋아했지. 그러면서 시골을 가서 찾게 됐는데 그때는 벼룩시장으로다가 이렇게 취업을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벼룩시장을 이렇게 딱 보더니까 횡성군 둔내면에서 그 조리사를 뽑더라고요. 아, 여기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둔내라는 데를 도착해서 그날 하루에 방을 구하고, 물론 월세방이지만 방을 구하고, 그 다음에 막내 고등학교 입학 그 허가를 받고 그 하루에 그걸 다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막내는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도시 학교만 다니다가 정말 조그만 학교에 이렇게 갔는데 나름 적응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적응을 뭐 일은 하겠는데 저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의지가 강한 편인데 그 외로움이라는 게 한 번도 이렇게 겪어보지 않은 외로움이라는 게 시작되었어요. 너무 소도시다 보니 소도시도 아니지. 너무 작은 동네이다 보니 갈 곳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뭐 도서관도 없고 거기에서 또 나는 너무 젊었고 그래서 그 외로움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인생에서 아, 외로움이 이런 거구나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말이 없어지고 좀 웃음이 없어지고 마음과 이런 표정이 딱딱해지고 있었어요. 1년 8개월인가를 거기 생활을 하고 서울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죠. 엄마. 응? 딸 4명이 응. 다 행복하게 사위들 만나서 살고 있잖아. 어때? 그게 당연한 건데 응. 그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내가 못했다는 거? 그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데 하여튼 이따 장작으로 써. 그럴까? 네, 불쏘시개. 들고 갈게. 아직 좀 너무 약해. 아, 그래?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게 또 나의 수행의 시간이 됐다고 생각해. 나를 단련시키고 강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그 명상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 지금 생각하면 그 고생으로 내가 내 의식이 굉장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됐다고 생각. 그 고생이 없이 내가 지금의 내가 있지 않은 것 같아. 그 고생 덕분에 지금의 나의 그런 성숙, 단련, 자신감, 세상에 대한 자신감, 그게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은 그 고생한 것이 나에게는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보약 같은 존재, 그거라고 생각하고 남들은 그걸 이렇게 피해갈 때, 그러니까 그 소나기를 피해갈 때, 그 장마를 피해갈 때, 나는 그 장마, 소나기 그걸 그냥 받아들인 거지. 이제 둘째가 이렇게 성장하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자. 그래서 이제 12년을 살던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넓은 데로 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둘째가 잠실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잠실로 이사를 가면서 나도 우리 모두 잠실로 가자. 그래서 잠실로 오게 됩니다. 근데 잠실이라는 데가 너무 밀집하고 도시 중에서도 너무 그 빽빽한 도시잖아요. 거기서 나는 좀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도시가 또 이렇게 좀 갈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나 혼자 이제 막 또 그 시골로 가는 상상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골에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갈까. 늘 이제 이걸 보고 시골로 어디를 갈까, 어디를 갈까. 그렇게 찾다가 나는 이제 그 직장을 구하고 가야 되잖아요.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괴산에 그 조리사 일자리가 있어서 다시 이제 제가 괴산으로 이렇게 싹 여행 삼아 내려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자리도 있고 직장과 방을 다 구해놓고 서울로 와서 언제 이사를 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제가 강원도에 가서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 집에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이제 괴산으로 오죠. 거기가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버스가 없어서 그 8월달 더운 때에 걸어서 출근을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걸어서 퇴근을 하고 그거를 1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괴산 생활을 정확히 1년을 하고 거기를 또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래서 또 이제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들어본 적도 없는
경상북도 가은이라는 데를 가게 돼요. 시골이라 대중교통 연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갔더니 정말 이렇게 괜찮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갖고 그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거기다 새 집을 지어서 살아야 되니 내가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정말 6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나오게 돼요. 그래서 또 다시 집을 얻으러 다니고 직장을 또 얻어야 되고 거기가 이제 문경이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귀촌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그냥 혼자 많이 이렇게 새로운 곳을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몇 개월을 살았어요. 거기는 문경세제가 있어서 그 트레킹을 언제든지 문경세제에서 할 수가 있는 게 그게 이제 나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거기에서 6개월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참 좋은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수행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게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거. 지금까지도 좋은 친구고 나한테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는 친구인데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서 만나게 되네요. 거기에 어떤 성당에 다니는 나보다 5살 많은 친구가 이사를 옵니다. 여자 혼자 사는. 근데 그분을 이제 성당 자매가 소개해 줬는데 그분이 나랑 이렇게 많이 취향이 비슷해서 굉장히 이렇게 돈독한 사이가 돼요. 그 친구는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는 이렇게 가이드를 하고 일정을 만들고 해가지고 새로운 그런 여행을 많이 하게 돼요. 둘이 이제 여행 스타일이 맞아가지고 둘이서 청송 주황산도 가고 전라도 순천 거기도 여행을 가고 우포늪 거기도 여행을 가고 또 많이 갔는데 괴산도 가고 거제도도 2번이나 갔다 오고 강릉도 또 갔다 오고 하여튼 둘이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고 또 이렇게 둘이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춤도 추고 산책도 하고 또 이렇게 둘이서 시도 읽고 그런 취향이 잘 맞았어요. 소백산 안에 그 달밭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같이 가서 자고 오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테다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가면서 그 테다 카페 그 주인이 저를 그 한눈에 좋게 봐주셨어요. 나쁜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해서 그 테다 카페랑 그 친구랑 나랑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뭐 누구 소문 무슨 소문 났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셋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를 하게 돼요.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1년 7개월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공부를 하고 있던 중 우리가 3명이서 여행을 가자 하는데 제가 이제 강릉을 추천했어요. 강릉이 좋을 것이다 해서 강릉을 이제 여행을 3명이서 왔는데 제가 강릉이 좀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강릉 여행을 하룻밤인가 하고 이제 문경으로 돌아간 다음에 제가 강릉으로 이사 올 계획을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집을 알아보고 하고 해다 그 바닷가에 있는 동해 바다가 쫙 보이는 그런 빌라를 이제 더 이상 문경을 왔다 갔다 할 기운이 없어서 그 집을 바로 계약을 해요. 그 바닷가가 조금 관광지이다 보니 앞에 그 27층짜리 그 레지던스가 생기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바로 옆에 아파트 5동이 동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조용한 시골이 좋은데 그래서 그러던 차에 우리 둘째 딸이 시골집이 있다, 가보자 해서 이제 가서 보고서는 그것도 뭐 거의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그 집을 사게 되고, 그리고 나는 이 시골집이 더 좋아서 저쪽 집이 팔리기도 전에 또 이쪽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집이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저쪽 집 가서 청소를 하고 이쪽 집 가서 청소를 하고 양쪽 살림을 하게 됐죠. 그런데 양쪽 집을 관리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그 재산 불리는 거에 목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사나 해서 이제 그 바닷가 집을 매매를 하게 되죠. 와, 그 시골 어르신들이 살던 집이라 잡동사니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매일매일 버려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골집이 그걸 해달라고 나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정리를 해줘. 응? 그 집이 자기를 좀 이렇게 관리해달라고 나를 끌어들인 것 같아요. 불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 청소를 나 혼자서 다 하고 나니까 내가 그 집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맞았어 아까 거기 너 더. 맞았어? 어. 여기 잘 안 보여. 밤 하나로 난리다. 돌려 뺑뺑 돌려 뺑뺑. 뺑뺑 돌려 뺑뺑. 재밌지? 어메! 이거 얻어 걸렸다. 눈 감았는데. 됐어. 내가 따줘? 내가 잘라? 저거 쇠 같은 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히야! 쇠 아니야. 대나무야. 아, 받아.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 꽉 세게 받아. 딴다. 어휴, 엄마 갖다 줘, 엄마. 엄마 갖다 줘. 야, 챔피언이다. 우! 연지야 삼촌. 예, 제가 이 집에 이사 온 지는 만 2년이 아직 조금 안 되었어요. 근데 이 집에 와보니 이 집들도 사람도 태어나서 고생하는 일을 겪듯이 이 집도 집 나름의 힘든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집이 그 힘들었을 생각을 하면서 이 위풍당당 이 당자가 집당자인데 굉장히 이렇게 뜻이 좋은 뜻이더라고요. 풍채나 기세가 위험 있고 떳떳함. 굉장히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덕망이 있는 그런 집을 갖다 위풍당당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응원해 주기 위해서 이 집아 힘내라, 내가 있다, 내가 지켜줄게, 그런 의미로 내가 위풍당당이라는 집을 이 집에다가 지어주면서 제가 새벽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위풍당당아 힘내자, 우리 잘하자,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내가 지켜줄게, 그렇게 맨날 이렇게 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 집과의 인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에 왔는데 그 녹슨 그 이렇게 철망으로다가 울타리가 되어 있고, 또 그 너머에도 녹슨 철망으로 울타리가 되어 있고, 녹슨 아시바가 이쪽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 오래된 연장들 이렇게 안 써갖고 녹슬은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요즘은 이렇게 나사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못을 많이 박았는데 그 못들이 너무 많았고 너무 다 녹이 슬어 있고, 그래서 제가 정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위에 박힌 거를 빼고 뭐 그 작업을 2달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집이 이렇게 소생하면서 나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여기 탱자나무는 제가 이사 와서 한 달이 지나도록 나무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 덤불에 덮여가지고 얘가 숨도 못 쉬고 있어서 제가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가지 하나가 삐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무인 것을 알고 덤불을 다 걷어내고 햇빛을 보게 해줬어요. 근데 얼마나 덤불이 많은지 한 번에 못하고 두 번에 걸쳐서 덤불을 다 내고 그 다음에 그 덤불에 얘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나와서 탱자야 똑바로 서 당당하게 살아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또 옆에 그 덤불들한테는 덤불아 여기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내가 낫으로 다 잘라버릴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나무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항상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집을 비울 때는 탱자야 집 잘 지켜 이렇게 하고 또 외출을 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첫 번째로 인사하는 나의 친구예요. 그 다음에 이거 바위 너무 위험 있고 멋있고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바위야 고마워 우리 집을 멋있게 꾸며주는 바위야 고마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여기 토종다래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지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정말 만들었는데 그래도 이게 태풍이 안 쓰러지고 있는데 이 지지대를 딛고 토종다래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토종다래야 고마워 우리 집에 와줘서 이러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꽃이 다 졌는데 천궁이에요. 이 천궁아 고마워. 근데 밤에도 이렇게 하얗게 빛나는데 지금 이제 다 졌고. 매화나무. 그래서 매화나무 이제 11월 달이 되면 내가 가지치기도 해주겠지만 매화야 고마워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엄나무. 엄나무야 고마워. 이거는 동백. 동백아 고마워. 그리고 여기 또 오가피 나무들이 있거든요. 오가피들아 고마워. 해양모가 고마워. 그리고 한번 쓰다듬고. 감나무야 그늘을 만들어줘서 고맙고 우리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줘서 고맙고. 근데 감까지는 내가 감까지는 먹게 해줘 차마 그 얘기는 못했는데 올해 이렇게 감도 많이 열려주고 그래서 정말 고맙고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식량까지 주는 그런 고마운 친구입니다. 이렇게 내 친구들이에요. 아침마다 인사하는 나의 친구들. 돌멩이들아 고마워. 우리 집 잘 보호해줘서 고맙다. 내가 돌멩이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 돌멩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돌멩이가 마지막 친구예요. 탱자가 첫 번째 친구고. 여기가 우리 상추의 뭐라 그럴까? 상추가 잠든 곳이에요. 하늘나라로 작년 6월 달에 떠났는데 저한테 와서 11년 동안 8번의 이사를 같이 다니면서 저하고 살던 반려견인데요. 이 상추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제가 애완견을 그때만 해도 안 좋아해서 막 이렇게 쫓아냈어요. 밖으로 쫓아냈는데 이 상추가 갈 데가 없어 갖고 이 집 저 집 돌다가 다시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하여튼 이렇게 내가 탐탁치 않게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살다가 작년에 이제 1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그 임종 과정을 저랑 함께 했거든요. 단둘이 했는데 정말 그게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다리에 힘이 없고 몸이 자꾸 쇠약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오줌도 이렇게 앉아서 싸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상추가 나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스스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이 상추가 아마 내가 다 죽어서 만약에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이 또 있다면 그때 다시 만나고 싶은, 만나게 될 그런 상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덤으로, 아니 돌멩이로 예쁘게 해놓고 관리도 해주고 가끔 생각나요. 내 인생에 와서 정말 그 말 못하는 동물이었지만 내 인생에 와서 그 깊은 사랑을 느끼게 해준 우리 상추.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러 이렇게 집을 돌면서 살았는데 대부분 월세를 살았고 대부분 작은 집에 살았고 뭐 이렇게 뭐 낡은 집에도 살았고 물이 들어올까봐 내가 소방서에 전화한 적도 있고 뭐 그런 집도 있고 그렇지만 돌아보면은 그 낡고 작고 허술한 집들이 나는 지금은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를 받아줘서 내가 그 집에서 다리를 뻗고 살 수 있었잖아요. 쉬고 그러니까는 그 나를 받아준 그 집들에게 고맙다. 뭐 짧지만 나를 그렇게 해서 내가 바닷가에 또 살아보게 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작은 한옥집에 그러니까 나는 집을 이렇게 사고 뭐 그럴 능력이 없고 또 그러려고 애쓰지도 않았는데 그 집들이 나를 불러준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집을 내가 살아온 집들을 돌아보고 싶고 그래도 하여튼 그 집들에 들어가서 이렇게 짐을 정리하고 하면서 되게 감사했었어요. 또 집이 월세방도 없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집은 창을 열면은 다음 건물이 보이잖아요. 나는 그게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을 열면은 뭐 이렇게 좀 아름다운 경치가 보여야 되는데 늘 왜 다음 건물이 보이고 창을 열면은 당연한 건데 실망이 되는 거. 응?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서울 살 때 이렇게 뭐 저기 임진각 거기 갔더니 소원을 말하는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에 이쁜 창을 열면 예쁜 게 보이는 그런 집에 살고 싶다. 나는 그게 소원이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그 바닷가 집에 왔더니 정말 그 베란다 앞에서 이렇게 해가 쫙 떠오르고 구름이 지나가고 달이 떠오르고 그거를 정말 내 해인 양, 내 달인 양, 내 별인 양, 내 구름인 양 봤다는 거. 그때 내가 정말 감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마당 있는 집으로 올 때는 창을 열면은 물론 여기 시골집이니까 이렇게 시골 풍경이 보이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도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침대 밖에서는 그 나비와 벌들과 새들과 그것이 막 자기 집인 양 왔다 갔다 하는 거서 내가 이렇게 영상에다 이렇게 창밖에 아름다운 집 좀 살고 싶어요 할 때 내가 과연 그런 날이 올까 했는데 어느덧 그런 날이 와서 내가 그런 창밖에 지금 이렇게 나팔꽃이 피고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게 마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그 죽는 날까지 집을 재산 가치로 보지 않고 나의 생활 공간이면서 내가 사랑하는 공간, 집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는 집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로 살고 싶어요. 나중에 내가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은 내가 살아온 집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그 집이 나를 받아준 거에 대한 그 감사를 책으로 한번 쓸 생각입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은 내가 많은 좋은 걸 많이 누리고 있구나, 갖고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이가 많다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세상을 넓고 깊게 볼 수 있고 많은 경험을 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었던 시골에 사는 거,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거,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속박되지 않은 삶. 젊었을 때는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또 내가 여러 가지 맡은 그런 사회적인 또 부모에게는 자녀의 역할이 있고 그런 수많은 역할 속에서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보고 내가 잘 가고 있나? 내가 방향을 잘 잡고 있나? 그런 거. 그런 거를 명상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 내가 나를 볼 수 있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한 나한테는 어떤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연하고 교감하면서 그들이 나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다. 에너지를 주고 있다. 지원해 주고 있다. 나를 응원해 주고 있다. 그 덕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명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좋은 게 애쓰고 사는 거. 애써서 뭘 얻고자 애써서 사는 거.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그 젊었을 때와의 에너지가 다르니까 너무 애쓰지 말자. 그리고 많이 내려놓자. 내맡기자.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런 거를 무의자연의 삶이라 그러더라고요. 자연에 얹어서 사는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새벽이 이렇게 오고 맨 먼저 이렇게 새가 깨어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식물도 다 잠을 자거든요. 나무, 식물 이런 것이 다 깨어날 때 나도 그냥 거기에 얹어서 깨어나는 거고 또 이제 하루를 살다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다 새들도 나무도 식물도 이런 꽃들도 다 이렇게 잠에 들어갈 때 나도 그냥 얹어서 자는 거고 자연이 이렇게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애쓰지 않고 자연에 얹어서 그냥 사는 거 얹혀서 사는 거 그렇게 사니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애쓰지 않고 사는 방법도 있다. 그것이 내가 모델이 되면 그렇다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그것으로. 유년 시절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애틋하면서도 그때가 워낙 그 가난하고 힘든 시기였으니까 애틋하면서도 좀 이렇게 애틋한 아름다움 그런 걸로 남았고 결혼 생활은 내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이렇게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방송대학교에도 입학해서 제가 5년을 학생으로 살았는데 43살에 시작한 그 공부가 굉장히 보람있고 뿌듯했고 한복기능사, 조리사, 한자 급수 따는 거, 또 상담사 공부, 또 카톨릭 대학교 평생수련원인가? 거기에 가서 제가 2년이나 미술심리치료사 공부를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구를 상담해주기에 그 목적이 아니었고 내가 건강해지기 위한 나한테 해주고 싶은 공부였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내가 충전해야 된다.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나에게 주는 선물이었어요. 고생한 나에게 이런 공부라는 선물을 주자. 보통은 이렇게 돈을 버는데 더 치중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고 내가 공부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쓴 거에 대해서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돈을 더 벌 걸, 일을 더 할 걸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나는 처음부터 돈을 벌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자본주의적 생각은 애초부터 적거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책을 그 3,500권 이상 읽으면서 뭐 재테크니 돈을 어떻게 벌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뭐 통장에 얼마가 있고 얼마가 늘었고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이 그냥 그 생존에 필요한 그 돈이나 그 정도로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내 시간을 이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쓰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나는 애초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다 먹고 살 게 있어도 또 걱정을 하고, 입을 게 있어도 또 걱정을 하고, 집이 있어도 또 걱정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부유하지 않게 살고 뒤를 돌아보니 그때도 다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살게 될 것이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 걱정, 입는 거 걱정 그만하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받은 거를 어떻게 주고 갈까. 그걸 뭐 걱정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잘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내가 죽음도 얼마나 편안하고 아름다울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문경 살 때부터인가 그러니까 하루하루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건데 이게 한 3년 정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문경 살 때부터 기록된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 최근까지 그 하루하루 있었던 거를 기록한 책이고요. 이거는 제가 58년 세월을 성장기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58세 될 때까지의 그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성장기, 이건 이제 성장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결혼해서 가정생활 할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 늦은 나이에 43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면서 살았던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부보다는 자유로운 내 인생,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 내 삶을 시작한 그런 삶을 기록한 책이고요. 이거는 자유로움을 넘어서 거의 유목민스럽게 이제 제가 이곳저곳 그 지방들을 다니면서 살은 이야기를 쓴 것이고, 이것도 역시 유목민의 삶. 제가 이때 살고 싶었던 그것이 유목민 수행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목민 수행자가 되고자 하는 그 삶을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읽은 책 중에 최고의 책 그 세 권을 뽑자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마무리. 아름다운 삶이구나.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이어링,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일반인이지만 수도자보다 더 수도자같이 사는 분들. 자연 속에 살지만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을 넘보지 않고 그렇게 조화롭게 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살지만 서로를 간섭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고 이런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 세상에. 정말 닮고 싶지만 닮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 그런 책입니다. 나는 이제 한갑 60이 되면은 내가 노후를 어떻게 살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하나, 그러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남은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동안 굉장히 많은 책을 읽고 영화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영화, 책 그런 것들이 내 인격, 내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남겨준 그 작가들,
분이나 그런 분한테 굉장히 감사하면서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죽을 것인가. 나는 이제 뭐 내가 기업을 남길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건 없으니까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남긴다면 그것을 보고 그런 이렇게 그 소박한 삶을 산 사람들이 또 내 삶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나의 이 그 풀꽃 같은 삶이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작은 그런 빛이 된다면 그런 마음에서 글을 썼고 그것이 세상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